네, 다음 코너는 공시로 보는 주가가 되겠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공시는 주식시장에서의 바이블, 그렇죠. 성경책이라고도 빗대긴 하는데 성경 얘기하니까 또 전쟁이 갑자기. 지금 들어오는 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그 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완전히 편을 든 것 같아요. 중재자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승리를 이끄는 것이 미국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이게 공시로 나온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공시를 보죠. 어떤 기업 공시 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최근에 네. 시장이. 그래서 저도 공시를 보는데 뭐 굉장히 좀 신중한데 최근에 좀 재미있어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적극적인 방어라고 방어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가져온 기업들이 전부 다 자사주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네. 첫 번째 기업은 DLENC입니다. 음, DLNC 공시 좀 재밌었어요. 일단 자사주 매입 때문에 봤는데 자사주를 535억 원 매입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유동가총액이 5.97%이기 때문에 큰 규모인데 단순히 이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 이 회사가 그 DL건설이라고 상장사인 그 DL건설사에 대림건설. 네, 대림건설 그 지분 64%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지분과 DLENC의 신주를 맞교환하면서 DLENC를 이제 DL건설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네. 네, 요 공시가 나오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DL건설의 주주들 기존 그러니까 DLENC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이제 DLENC의 지분으로 이제 주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의 발행 주식 수가 약 300만 주 정도 됩니다. 294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총 발행 주식수의 7.6%니까 이게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DLENC의 주가에 사실 큰 영향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DLENC가 요거에 맞춰서 294만 주에 맞춰서 딱 맞춤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사주 매입한 것과 매입하기로 발표한 것과 기존에 있었던 자사주 한 126만 주가 있었거든요. 이 두 개를 합하면 294만 주를 딱 맞춰서 이거를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신주는 늘지 않는 상태에서 DL건설의 실적만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연결이었기 때문에 뭐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은 없을 거고요. 순이익에 영향을 보니까 대략 한 200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이 200억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LENC 주주 입장에서는 이번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실적은 더해지고 그러니까 주식수의 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실적이 더해지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들마다 뭘 찢었다가 붙였다가 자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그들의 속내를 네. 진짜 주주를 생각해서 저렇게 하나라고 의구심도 품을 수 있고 물론 그렇죠. 네. 네, 주가 측면에서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경우도 좀 봤고 셀트리온의 경우가 지금 그렇잖아요. 합병 이슈를 계속 내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호응을 안 해주고 있고 그렇죠. 근데 네. 거기는 이제 실질적인 주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조금 애매한데 애매하죠. DL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수의 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이익은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주주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나름 그래도 주가는 바닥에서 네, 제법 견조하네요. 네네 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그렇죠. 내년에는 실적이 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플랜트 부분, 특히나 이제 건설과 플랜트라고 하면 플랜트 부분이 내년부터 확실하게 좀 돌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컨센서스도 상향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이렇게 편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DLENC 첫 번째 공시를 받고 두 번째 기업의 공시는 뭡니까? 두 번째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네, 미래에셋증권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한 600억 정도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4조 원, 4조 4천억 정도 되니까 뭐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강점이거든요. 보시면 21년에 한번 그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30%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고 한번 발표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자사주를 계속 소각했었는데 20년 3월 그러니까 19년 실적에 대한 그 주주 환원 정책이죠. 20년 3월에 468억 원을 소각했었고 21년 2월에 823억 그리고 22년에 1,740억, 23년에
867억을 소각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연속 지금 계속 소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렇게 계속 소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자사주와 더불어서 배당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22년에 보면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총합했을 때 3,600억, 23년에 2,100억이었거든요. 두 개 합하면 이제 5,6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2년 동안 수익이 주중 하나로만 나온 수익이 한 15% 정도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한 것도 아마 내년에 소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EPS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보면 미국의 주식들도 보면 이제 단기 순이익보다는 EPS를 중심으로 계속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사주를 계속 소각하기 때문에 EPS가 아니고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똑같이 이런 EPS를 높여가는 미국처럼 이제 EPS를 높여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자. 다만 이제 해외 투자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다. 야, 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길게 보고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그 이슈 때문인지 역시 이것도 한 6,000원대에서 지금 뭐 6,300~400원 정도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금융의 선수들은 다 모여 있는 조직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좀 매끄럽지는 않네. 해외 자산 투자가 제일 좀 깨림직하다, 그죠? 그동안 해외 부동산 네, 투자. 그게 지금 많이 걸리긴 합니다. AI 네. 대체 투자로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네. 그게 증권사들은 좀 걸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안 할 수는 없죠. 뭐 사실 수익성이 눈이 뻔히 보이고 하다 보면은 증권사 뭐 금융기관의 속성은 다 돈이 되면 일단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들 하면 또 안 하면 바보가 아니라 뭐 뒤처질 수 있으니까. 네. 아이고야. 그다음에 다른 기업 그다음은 이제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도 자사주 소각이 발표됐어요. 1,0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미 매입했고. 매입한 거를 소각한다고 그냥. 네, 올해 이제 3월부터 9월까지 취득했던 자사주 한 77만 주 정도를 소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수세의 2.6% 정도를 소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티 케미컬로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나 이제 MB라텍스가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인 건데, 네. 이 회사가 라텍스 수요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증가했잖아요. 의료용 수요, 의료용 라텍스 장갑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내 운동이 늘어나면서 박피. 이제 실내 라텍스 이제 의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엄청 좋았었는데, 이 실적이 이제 고점을 찍으면서 21년 5월 대비해서 이제 60%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21년에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네. 당시에 보면 경영권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네. 자꾸 뭐 부정적인 얘기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실제 잘 아시는 뭐 금호아시아나부터 해서 좀 속 시끄러운 이슈들이 이슈가 있었죠. 네. 있었죠. 그걸 가볍게 좀 얘기 드리면 네. 경영권 분쟁의 배경을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금호 그룹의 이제 창립자는 박인천 회장이었고요. 네. 박인천 회장이 5남 3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 형제 간의 공동 경영 합의서를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이 경영을 맡겠다. 이렇게 형제의 난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박성용 회장이 이제 96년까지 경영을 하다가 차남 박정구 회장에게 물려줬고, 박정구 회장이 폐암으로 타계하면서 저희 3남이 이제 가져갔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 박상구 회장이 그 형제 공동 경영 합의서를 막 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남인 박창구 회장이 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박상구 회장이 그때 약간 무리한 경영을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사세를 급격하게 불리는 작업을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창구 회장은 이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박창구 회장은 금호건설을 매각하면서 금호석유 지분을 취득했죠. 그리고 금호석유를 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 대우건설, 대한통운 모두 이제 매각하고 사실상 그룹이 해체돼 버렸죠. 네. 그리고 금호석유만 지금 실제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박창구 회장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 박창구 회장이 금호석유를 맡고 나서 이 박정구 회장, 차남이었던 박정구 회장의 아들 네.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유에 이제 그 박찬구 회장을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듭니다. 이게 21년의 얘기고요. 그때 이제 과도한 현금 보유, 낮은 배당 성향, 그리고 저평가된 주가를 이유로 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완패했어요. 사내 이사에 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박창구 회장의 인물로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완패를 했었고, 그럼 지금 보면 이제 21년이었으니까 임원의 임기, 사내 이사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수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금호석유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과도한 현금 보유와 일단 배당 성향이 낮다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자체가 이제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낮추고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행위를 하면 박철원 상무가 이제 다시 한번 주주 분쟁을 일으키게 된 이제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호소교 쪽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정책 자체가 주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케미칼 쪽은 중국 경기,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특히나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상방 리스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업은 그렇죠. 참 뭔가 지켜볼 만하고 분석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이 가계도 족보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족보를 알겠냐고요. 설명하기도 힘든데 막 뭐라고 얘기하면은 물음표 막 뜨겠죠. 이 수급은 참 그게 안쓰럽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는 주식을 분석할 때 남의 집안 그 시끄러운 집, 아유 뭐 하여튼 그렇다. 네.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네. 주식시장이 조금 선진화되려면은 좀 이런 게 좀 깔끔해야 될 텐데. 네. 자, 다음 또 하나 기업 있죠. 마지막 기업은 이제 아세아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네. 오늘 아주 전에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단기 순이익 앞으로 이제 2년 정책을 발표했는데 23년, 24년 단기 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지금 올해 기준 순이익으로 보면 약 그 한 8%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주주 환원 정책으로 40%라고 하면은 한 800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300억 정도의 순이익이라고 하면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8% 정도 수익이니까 뭐 안정적인 수익이 일단 날 수 있는 거고. 이게 배당 이게 이익금의 몇 %를 배당하는데 배당 성향인가요? 그게? 배당 성향. 배당 그렇죠. 성향. 이제 근데 여긴 주주 환원이기 때문에 배당 플러스 자사주 소각까지 해서 이제 40%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시멘트 업체잖아요. 근데 그렇죠. 시멘트 업체의 배당 성향을 봤더니 배당을 하는 업체 중에 배당 시멘트 성향을 봤더니 업종 전체의 배당 성향을 봤을 그렇죠. 평균으로 봤을 때 40%가 넘어요. 때 40%. 네. 그리고 그 낮은 회사가 아세아세멘트와 세니트고 가장 높은 게 쌍용CN이 그다음에 유진기업, 보광산업 이런 기업들을 이제 나머지 기업들을 봤을 때 40%가 평균적으로 넘거든요. 이 회사들의 평균 PER이 13배입니다. 근데 아시아시멘트와 세니트가 아까 20% 미치라고 그랬잖아요. 배당 성향이. 네네. 이 회사들의 PER이 5.7배, 6.3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배당 성향이 올라가면 이 PER 자체가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시멘트가 단순히 지금 보이는 수익률이 아니고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번 시장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좀 회복되고 나면 아시아시멘트로 매기가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시들을 보는 이유는 뭐 주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뭔가 또 이렇게 뒤집을 때 빠르게 또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공시를 봤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